제10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대표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제10차 최고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 자격으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8박 9일 동안 그리스, 세르비아, 터키를 공식 방문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방문 3국의 소감, 방문 결과 소감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6.25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가로서 각 참전 용사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참전 용사비에 헌화를 하고 참전 용사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거긴 많은 분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국전이 또다시 발발한다 한다면 노병이지만 기꺼이 참전해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도록 하겠다 하는 결의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가슴 뭉클한 그런 감회를 느끼고 왔습니다. 또 세 나라 모두가 전화를 딛고 짧은 기간에 한국이 세계 11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과 전략, 지혜에 대해서 묻고 굉장히 칭송을 아끼지 않으면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또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꼭 실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한국의 입장을 절대 지지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나라 모든 의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국 방문에 대한 희망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국력이 외교가 뒷받침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또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면서 국제협력관계에 증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국민 합의에서 만들어졌던 87년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이걸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되고,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은 고도 정략적인 발의구나,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야당을 옥죄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개헌이 되려면은 국회에서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런 행위는 국회를 무시한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회에서의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여야 대표를 만나가지고 수기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마저도 없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오히려 찬물에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개헌안을 진즉 만들었더라면, 또 그리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합의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회의 무능과 혜태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속히 만들고 바로 개헌안 합의를 착수를 해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후 가장 빠른 시일 언제쯤 개헌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대통령의 개헌으로 정치권의 분열과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어서 국회의 협치 구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개헌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개헌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론을 분열을 시키고 또 혼란을 가져오고, 또 그렇게 해서 야당을 옥죄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견인하려고 하는 계략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명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구속이 되고 단죄가 되어야 대한민국은 국정을 농단하는 대통령제가 바로 잡혀지고 또 부정부패 없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지 정말로 한심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한 점 의혹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돼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통령제의 모순, 그리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력 농단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폐해를 예방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폐의 뿌리이자 총권사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조세 포탈 등에 더해 매관 매직 의혹까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만 110억 원대, 횡령액은 350억 원,
이르고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 의견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불법과 비리와 부패와 위선의 백과사전 앞에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격앙과 분노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이념과 진영, 정치 세력 간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형 적폐를 완전하게 청산해야 하는 시대적인 필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명박 죽이기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숱한 의혹과 거짓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엄정한 법의 심판에 앞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기어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데에는 지방선거 개헌 약속을 뒤집고 개헌 시기만을 이유로 반대말을 일삼아온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개헌 추진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청와대의 직접 개입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여당의 형태입니다. 개헌은 국가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동체 최고 규모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개헌의 시기에만 집착하여 개헌의 핵심 내용과 민주적 과정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은 손도되지 않은 채 단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발의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실패한 역대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배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선 때의 약속만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밀어붙인 것 외에 야당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득해 보았습니까? 야사당과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회 주도 개헌을 요구하는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목도합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목적은 어떻게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쟁점화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알리바이용 개헌은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개헌의 핵심은 첫째, 70년 헌정사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일방통행식으로 휘두르다 모조리 실패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정농단, 헌법 누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엄격한 탄핵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서 언제든지 즉각 교체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셋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개헌 추진을 온전히 국회에 맡길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적 정당성이 있는 개헌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와 행동대 역할을 할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민감해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22일부터 3일간 수교 25년을 기념해서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아시안 국가 가운데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 국가이자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베트남 방문 목적인 외교 다변화와 경제 교류 확대 부문에서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방문을 계기로 50년 전 월남전 당시 발생했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문제를 접근한 우리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기에 맞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월남전 당시 파월 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1968년 파월 국군이 비무장한 베트남 민간인 135명을 학살한 하미마을 사건을 비롯해서 전쟁 당시 국군이 저지른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반면 당시 참전했던 군 출신 관계자 일부는 그와 같은 일은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동안 민간 차원의 혼란스러운 증언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번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월남전 당시 파월 군인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목숨 바쳐 용맹스럽게 싸운 대다수 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에는 한국인 증오비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이 이와 같은 성의 없는 태도는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피 끓는 분노의 감정과 무엇이 다르라 있습니까?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와 관련된 진실을 역사의 뒤에 숨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고백하고 반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의로운 실천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월남전이 벌어지던 당시 베트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정부 차원의 민관군 합동진상조사위원회가 즉각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숨기고 싶은 역사일지라도 떳떳이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베트남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양국 간의 협력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과거의 불행을 외면하는 일본의 부끄러운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일이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대다수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국 간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선결 조건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진상조사 실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태극기를 흉기로 사용한 극우 친박 집회 참가자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17일 수원에서 극우 친박 세력들이 이 집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차에 타고 있던 한 가장과 3살 아이에 대해서 폭력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태극기 봉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태극기 봉으로 차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다치게 했습니다. 태극기 이 집회가 태극기를 극우의 상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극우의 상징도 모자라서 이제는 흉기로 사용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상징을 이토록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추상 같은 지엄함을 보여야 합니다. 경찰이 적극 제재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소극적인 현지 경찰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고 이 태극기를 흉기로 사용한 이 극우 친박 집회 참가자 끝까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조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망국노총이고 GM노조는 노답노조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망해가는 GM회사에 대해서 올해 5.3% 임금 인상 지침안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망하는데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 오히려 더 벌어야 된다. 하는 이런 발상에 허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GM노조는 민주노총의 5.3% 임금 인상 지침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래도 GM노조는 제대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면에 더 큰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명절 수당 지급하고 학자금도 그대로 지원해야 되고 또 1인당 3천만 원 상당의 주식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에 3천만 원 주식 배당을 요구하는 이 주도 면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바꾸라 하고 경영에 대한 심각한 간섭까지 했고요. 나아가서 10년간 정리해고를 금지하라 하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망해가는 회사의 노조가 할 이야기인지 어리둥절합니다. 이런 회사에, 이런 노조에 국민 세금을 과연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정부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철판간 노조, 노답 노조,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자기 희생을 전제로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도 지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20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이달 말까지 선정한다고 합니다. 꼭 대한민국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2일로 계획된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꼭 방문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은 각국 대통령들이 전면에 서서 지금 수주전을 펼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그러한 수주 전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따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원천 기술이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은 이 경제나 정치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까지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전면에 서고 있는데 우리 자유우방국가인 프랑스, 미국, 한국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선 그러한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 국왕을 모스크바로 초청해서 직접 정상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한 10년 내에는 600조 시장, 장기적으로는 3,000조 시장을 우리가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조건이 꼭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8년 동안 2,357억 원을 들여서 최고의 원천 기술인 APR 플러스 이거를 지금 백지화 시켜놓고 있는데 이거를 수출을 위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직으로 꼭 지정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 최고의 원천 기술이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공산진영인 러시아하고 중국이 저렇게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미국과
이렇게 콘소시엄을 해서라도 우리가 미래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세 번째로는 산자부 장관이 지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대통령께서 안보, 국방의 운전석론을 폈는데 이 원전 수출의 운전석을 직접 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의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원자력을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지휘를 하고 수출을 해야 된다. 항상 경제는 대한민국이 어렵게만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인 시장을 농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다. 괜히 탈원전에서 작년 말에 겨울에 급전지시를 12번이나 내리는 그런 전력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이 원전 시장에 대해서 수출만이라도 그러한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위한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철강 관세와 연계해서 모종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종의 합의가 미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FTA 협상에서 자동차 추가 개방 약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통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합의가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왔던 자동차 매연 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 미국 차를 한국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만 하는 한국 GM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으로 가장 10년 차보다 신입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시장의 급여 및 조직 생태의 교란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기존 재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해외에서 해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나서서 연봉을 높여주지 않는 한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이런 임금 역전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목줄을 졸라서까지 지방선거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선거 지원은 아닌지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정말 우리는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부터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14건, 지난해 11월 이후 올 겨울 들어서까지 22건이 발생했고 모두 같은 유형인 고병원성 H5N6형 AI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인접 지역과 전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대를 설정하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닭 오리 농가와 사료공장, 도축장 등 12만 곳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오리와 산란계, 농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를 맞아서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에 대한 국민과 축산 농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발생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정부의 무능함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야생 철새가 원인인지 농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분뇨에 묻어있는 AI 바이러스가 원인인지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생 원인 규명입니다. 정부는 방역 당국의 전문 원인 조사 요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차량, 야생 조류, 분변, 공기 등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사육 농가 단위의 소독과 사료, 도축, 퇴비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또 이동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AI 상습 발생 시기인 11월에서 5월 사이에는 철새 도래지 주변과 1회 이상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서 AI 발생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가금류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한 대신 기본적인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가금류 휴지기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일회성이 아닌 상시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필요할 경우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위해 축산법 등 관련법 개정까지도 추진해 볼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동의 강제 신설에 대해서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윤택 연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다. 일방적인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관계 또는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 성폭력 3당소에 접수된 강간 피해 상담 사례 중 절반가량이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물리적인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적극적인 저항 없이 싫다는 의사표시만 했을 때에는 강간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간 행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자 하는데 반해 또 어떤 사람은 가해자의 지위, 주변인과의 관계, 지속된 폭력 경험 등으로 극렬한 저항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반항의 유무나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의 여부가 아닌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우리 형법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간죄 판단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공개 모두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